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5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팟빵 게시판을 봤더니만요. 언제나 아침은 숙취 님이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네. 뭐라고 남겨놓으셨냐면 이번 사고로 인해 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런데 팟빵 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나요? 그동안 다른 앱을 통해서 구독했는데 팟빵으로 꼭 들어야 순위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댓글을 달았죠. 근데 팟빵의 설명에 따르면요. 왜 팟빵의 설명에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이튠즈만 해도 팟빵에서 개설 대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팟빵 측 설명은 신청을 했는데 3일 이후로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팟빵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도 팟빵에서 운영이 되는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잖아요. 이 방송들에 있는 파일을 자동적으로 끌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3일 이후로 그러니까 아이튠즈와 같습니다. 아이튠즈처럼 여기도 자동으로 끌어오는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댓글에 보면 인덕원 망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인덕원 망치님은 비욘드 팝이란 앱을 통해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데요. 솔직히 이런 앱이 있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분도 얘기를 하시는 게 5월 3일자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아무튼 팟빵 측에서는 이거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팟빵 앱이나 팟빵 웹사이트에서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후원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오늘도 보니까요, 선관성님, 푸덕님, 강혜숙님, 블루밍 컴퍼니님, 이명준님, 이분들이 후원 계좌를 통해서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씩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예. 이렇게 매달 한 번씩 한다는 게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아무튼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로시대. 산업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은 부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영 상식은 이미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시대. 호황기를 기다리지 마라. 호황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국내 프리미엄 경영 전문 매거진 동아 비즈니스 리뷰 김남국 편집장이 전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은 제로시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된 제로시대는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도 명단이 공개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뭔 얘기냐면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 여기서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피난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포함된 역외 기업 무려 21만 4천 곳의 명단과 데이터베이스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예. 실제로 이 명단과 데이터베이스는요, 홈페이지, 그러니까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누구나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 다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홍콩, 미국 네바다주 이런 21개 조세 피처에 설치된 역외기업과 신탁회사, 재단, 펀드 이런 곳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대요. 빨리 소개해 주시죠. 한국 기업 도대체 어딘지. 실제로 이걸 찾아봤더니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국 기업이 현재 검색된 자료에 따르면요. 8개 기업이 연계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일단 SK해운과 광양해운이요. 각각 파나마 소재 한 개 법인이 중개인으로 등록돼 있대요. 또 법무법인 세종도 파나마 역외법인 2곳에 설립에 관여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진호 전 진로회장, YBM 시사, 대우그룹 임직원 이런 명단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밖에 데이터베이스에는 한국인이 무려 175명, 국내 주소가 154곳이 검색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유명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세금을 빼돌렸는지 이게 나온다는 거죠. 요게 나오면 또 한 번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겠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실제로 아일랜드 총리와 스페인 산업장관이 옷을 벗어버렸어. 뭐 누들했다는 게 아니라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유명 정치인들, 스포츠 선수, 또 유명 인사 이런 사람들도 이 파문에 연루가 돼가지고요. 앞으로 파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3월 정부가 거둔 세금이 작년보다 14조 원이 늘어났대. 불황이라고 그러면서 세금은 14조 원이 더 거쳤어요. 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기재부가 10일 발표한 5월 재정 동향을 보면요. 1분기 국세 수입이 64조 원인데 작년 1분기 50조 2천억보다 13조 8천억, 그러니 약 14조가 많았다는 거죠. 오호. 올해 1년간 거두려는 전체 세금 중에 29%를 이미 3월까지 징수를 다 해버렸어. 이는 작년보다 5.4%포인트 빠르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세금을 빨리 걷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걷을 수가 있었죠? 예, 일단은 작년 경기 개선 흐름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소비 진작,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 이런 것들이 2~3개월 시차를 두고 1분기 세금 납부로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고요. 부가가치세 증가폭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1분기 부가세 수입이요 14조 8천억인데 작년 1분기보다 4조 5천억이 많다고 하네요. 소득세도 16조 6천억 원인데 3조 6천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왜 작년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요런 게 반짝 효과가 있었고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했더라, 뭐 이런 얘기죠. 아니 이 얘기만 듣고 보면 우리나라 경기가 엄청 호황인 거네. 근데 실제는 안 그렇잖아. 그런데 재정 수지는 오히려 적자가 더 늘어났어요. 세금은 더 늘어났는데. 아니 그건 또 왜 그렇대요? 경기 부양으로 연초에 재정 지출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1분기에요. 총 지출이 117조. 그런데 총 수입은 103조. 여기서 벌써 14조가 마이너스잖아요. 이거는 정부의 빚 아니에요, 빚. 예.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에서요, 국민연금 기금, 이러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는 17조 6천억이 적자입니다. 오호.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부가 계획한 올해 재정수지 목표가 마이너스 37조가량인데 이거를 감안하면 전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아니 원래 정부 목표는요 이렇게 부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균형 재정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 재정이 목표일 텐데 이걸 빚을 내는 게 목표였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균형에서 무려 마이너스 37조. 마이너스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경제? 박 PD나 저는 담배를 안 피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 제발 좀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대요. 예. 사상 처음으로 30%대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오. 오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요, 작년에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흡연율이요 39.3%. 그러니까 40%에 0.7%포인트 모자른 거예요. 그러면은 만 19세 성인 남자 10명 중에 4명이 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 수치는 그 바로 전년, 그러니까 2014년이겠죠? 2014년보다 3.8%포인트 정도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요, 흡연율 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이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흡연율이 떨어졌을까? 복지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해 1월 1일자로 담뱃값이 인상됐잖아요. 그것도 2,000원이나. 거기다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버렸잖아.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너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건강보험 재정으로 금연치료 서비스도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자화자찬을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그런데 문제는요. 흡연율은 떨어졌잖아요. 대체제가 있잖아. 전자담배. 그렇죠. 전자담배 사용률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대요. 남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이요. 7.1%. 그러니까 전년보다 2.7%포인트나 증가를 한 거예요. 기존 담배에서 3.8%가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전자담배 사용률은 7.1%야.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40%랑 7.1%를 합치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담배 피는 사람은 절반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요즘은 남성만 흡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성들의 흡연율도 상당히 높죠? 근데 여성 흡연율은 별로 떨어지지가 않았대요. 작년에 성인 여성 흡연율은요, 전년 5.7%보다 겨우 0.2%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쳐서 5.5%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다 합친 전체 성인의 흡연율은요, 22.6%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흡연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정부에선 이런 얘기도 하네요. 담배 회사의 판매량 역시 줄었다. 전년에 43억 갑을 팔았대요. 우리나라에서 담배가. 예. 그런데 이게 33억 갑으로 줄었다. 23.7%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네. 담배 판매량, 반출량은 줄었는데요. 담배 판매를 통해 정부가 걷어들인 세수 있죠. 예. 세수는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년보다 무려 51.3%. 와. 그러니까 담배를 통해 걷어들인 세수가요. 무려 10조 5천억 원. 그러니까 흡연율이 줄어들었다. 판매량이 줄었다. 이 얘기는 결국 담배 판매로 세수가 엄청 늘었다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럼 언론 플레이 아닌가요? 그렇죠. 어깨 용어로 물타기라 그러죠. 이런 걸.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사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난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4월 실적도요. 그러니까 수주라고 그러잖아요. 수주 실적. 빵이네요. 빵. 아니 빵이면 한 대도 수주를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전 세계 발주량의 거의 절반을 싹쓸이 했네요. 와. 10일 클락슨 리서치 여기 조사에 따르면요. 4월 전 세계 발주량이 31척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지난 3월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중국 실적을 먼저 보면요. 48%인 18척을 수주했대. 와. 중국 혼자서 절반을 차지했군요. 예. 그런데 한국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한 빵. 우리보다 오히려 조선 능력에서 밀리는 일본 2척이나 했어요. 2척. 일본한테도 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요 114척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에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엄청 줄어들었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힘든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중국은 59척, 시장 점유율 49%,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5.1%, 4.6%, 거의 10배 차이가 나네. 인젠 조선 코리아, 조선 강국,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재미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구글 캠퍼스 아시죠? 예. 구글 캠퍼스가 벌써 1년이 됐대요. 지난해 5월 아시아에선 최초, 세계에선 세 번째로 스타트업 육성센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구글 캠퍼스 서울이 영업을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1년 동안 오늘 그 결과, 운영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구글 캠퍼스 서울 측에 따르면요. 지난 1년간 창업가 투자자를 회원으로 맞이한 숫자가요. 무려 1만 3천 명에 달한대요. 엄청나게 많이 왔죠. 예. 이 중 총 16개 스타트업이 캠퍼스 서울에 입주에 성공했대요. 이 중에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곳이 9곳, 그리고 이 9곳이 무려 121억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독립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졸업을 제일 빨리 한 스타트업 얼마 만에 졸업했냐면요. 겨우 40일 만에. 40일이요? 40일 만에 성과를 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빈방 우리가 좀 쓰면 안 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실제로 뉴스 타겟팅 광고 업체로 지난해 구글 캠퍼스에 성공적으로 졸업한 데이브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예. 이 업체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글 캠퍼스에 입주했다. 이것만으로도 인지도 상승에 큰 이점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스타트업계 강남 8학군인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 캠퍼스 서울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속보
해봅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탈 행동에 사실은 수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국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죠? 네, 한 심리학자의 책에 따르면 욕을 하면 통증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방이 지저분하면 창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창의성도 올라가고 청소도 안 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빌미로 너무 오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등짝 스매싱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적당한 술은 심장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캬, 전국의 애주가들이 기뻐할 만한 연구 결과네요. 그 외에도 섹스, 욕, 과속운전, 게으름, 낙서와 같은 일탈 행동의 장점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이 책을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세상에서 가장 삐딱한 심리학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였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IT 게임 월드잖아요. 예, 오늘 진짜 재미난 거 들고 오셨네요. 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영화, 드라마, 대사 또는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마케팅 업자들이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에 해당하는 물건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근데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불, 철 이런 거 1차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무선전화, 자동차 가장 최근에 발명된 그런 물건들이 아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리스트업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뭘 포함시켜야 돼요? 단언컨대 드론이 아닐까. 아, 드론. 예, 저는 드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저공비행하는 장난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실체가 너무 대단한 거야.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오호,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무섭다는 표현까지 해요? 제가 일단 오늘 트위터의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는 전 세계인이 EBS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고퀄러티의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누구나 EBS의 PD가 될 수 있겠구나. EBS에 취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왜냐면은 오늘 트위터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앱 페리스코프라고 있죠. 트위터에. 근데 여기에서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 이 DJI의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생중계하도록 하겠다. 이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페이스코프에 들어가게 되면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마트폰 그리고 드론을 연동을 해서 페리스코프 앱에다가 이거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트위터에 접속한 전 세계인들이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을 라이브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밌겠네요. 예, 기존 카메라, 고프로, 드론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 게 또 장점이에요. 아하. 그리고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카메라를 옮겨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상을 다양하게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누구나 EBS PD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텐츠가 좋아야겠죠. 그렇죠. 어떤 멋진 풍경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 뭡니까?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가고 싶잖아.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다큐를 보면요, 사람들이 비옷을 쓰고 그 폭포 밑에를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는 폭포를 살짝 맞으면서 그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야. 엄청난 영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겠네요. 자, 그리고 비행기를 우리가 타기 전에 간혹 보면은 연착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비행기는 이미 있었어, 비행장에. 근데도 빨리 타라고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요, 대부분 모니터링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이라 함은 비행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 요원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보면은 왜 날개 쪽에 프로펠러 막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물질이 꼈나? 새들이 털을 아니면 똥을 쌌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퀴가 이륙을 하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또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바퀴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료 낭비라든지 기류의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으면은 안전 운행을 못 하겠죠. 어허.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확인을
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야. 사각지대. 그런 분야를 최대한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은 비행기 타는 시간도 지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앞으로 비행기 모니터링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이걸 대신할 수 있다. 이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독일에 루프트한자 있잖아요. 유명한 항공사죠. 예, 얘네는 드론으로 사각지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드론 회사랑 루프트한자가 뭐 합동 개발을 했나? 그게 아니에요. 일반 드론을 루프트한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왜 이거 활용 안 해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 방송 좀 들으면 좀 활용하세요. 그렇죠. 아마 내일부터는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요. 국가 차원에서 드론을 엄청나게 열심히 쓰는 곳이 또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말고요? 싱가포르입니다. 아, 싱가포르. 싱가포르요. 요즘 난리래. 왜냐면 댕기열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모기. 모기잖아. 모기가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어. 어허. 그리고 싱가포르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딱 살기 좋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에 용병을 고용을 했어요. 용병. 그 용병이 바로 드론입니다. 아하. 그러면 드론은 어떻게 이 모기와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예. 저는 처음에 드론이 이렇게 탁 이렇게 모기를 잡는 줄 알았어. 아니면 에프킬라를 뿌리거나 아, 그런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모기가 알을 까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모기가 알을 까는 곳, 즉 모기 산란처. 여기를요, 얘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보통 도시에서는요, 모기가 가장 알을 많이 까는 곳이 건물의 배수로라고 해요. 그렇죠. 저 이런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건물 배수로를 사람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건물 배수로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 방역 요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최대한 방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대요. 근데 막대기 있잖아요. 기다란 막대기. 여기에다가 렌즈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모기알이 있나 없나? 내 눈이 닿지 않으니 이거를 막대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시경 하듯이, 그죠? 아주 원시적인 내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대기도 길이의 한계가 있고 커브 구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막대기가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막대기 또는 건축용 기계를 이용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형 드론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은 모기 산란처를 금방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재밌네요. 덕분에 싱가포르는요, 모기 방역 작업에 드는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더 유익한 거는요, 방역 요원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많이 다친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좀만 더 하다가 뚝 떨어지는 거야, 사다리에서. 그러니까 안전 확보, 이런 측면에서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리고요, 모기 퇴치의 재미를 본 이 싱가포르가 또 상상력을 발휘를 했네. 보통 바다에서 유조선이 막 충돌하고 그런 일이 있죠. 요즘 잦더라고요. 예. 그러면 기름이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도요, 이거를 기름이 어느 방향으로 퍼지는지 바람이 불면서 바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시각각. 그렇죠. 이런 거를 미리 그 이미지를요,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이게 헬리콥터를 띄우잖아. 헬리콥터 바람 때문에 헬리콥터 밑에는 완전 태풍이잖아. 태풍.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보내자니 한계가 있고, 근데 드론을 띄웠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더니만요, 이스라엘이 지금 적대국들한테 둘러싸여 있잖아. 그렇죠. 화학전 이런 거에, 아니면 또 테러 공격 이런 거에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경지대에 초소형 드론을 뿌려놓는데요. 예. 그래서 화학물질이나 미세먼지 같은 이런 것들을 드론을 통해서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적국에서 화학전을 시도했다, 드론을 통해서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겠죠. 감시병이 방독 마스크 쓰고 항상 감시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필요 없이 드론만 띄워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한화의 김승현 엉아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드론 때문에요? 불꽃놀이도 이제는 드론으로 합니다. 아니, 불꽃놀이를 어떻게 드론으로 해요? 최근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란 사막이 있잖아요. 거기 유명하죠. 여기 하늘에서 드론 불꽃놀이가 펼쳐져서 난리가 났어요. 아하. 근데 이걸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마치 반딧불이 있잖아요. 반딧불이 100마리가 하늘에서 걸그룹 군무를 추듯이 얘들이 군무를 추는 거야. 오, 장난 아니겠네요. 드론을 보시면요. 카메라와 함께 중요한 것이 조명기기거든요. 이 조명기기를 달아가지고 얘가 형형색색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 100대의 드론에다가 이쁜 조명이 나오는 걸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 100대를 컴퓨터가 컨트롤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100대를 조절을 하다 보니 마치 리듬체조 선수들이 단체전 경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하늘에서. 훨씬 더 낫겠네요. 그리고 예전에 불꽃놀이는 한 번 쏘면 끝이잖아. 이 드론은 재활용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그룹뿐만이 아니라 CGV, 롯데시네마, 더 나아가서 자동차 극장도 위험하다. 왜냐? 하늘이 이제 스크린이 되겠구나. 드론을 쫙 뿌려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쫙 뿌려서 이 드론이 점점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각각의 색깔을 내도록 해버리면은 충분히 영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왜 우리 지금도 신문지 막 잘게 뜯어가지고 사람 얼굴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용된다면서요. 펄펄 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야구 선수들이 너무 잘하거나 그러면 근데 드론이 펄펄 날고 있어. 얘네는 원래 나는데 펄펄 날아.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회인 야구 아시죠? 그리고 조기축구 여기에서 실제 멤버래요. 멤버.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나 조기축구를 하시는 분인데 조금 실력이 떨어지나 봐. 그래서 같이 멤버로 계시는 분들이 야 너는 그냥 우리 멤버긴 하지만 실력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우리 영상을 좀 찍어달라. 우리가 게임하는 모습 이거를 찍어서 나중에 편집을 해서 하이라이트로 좀 보여주라. 이런 요청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 하이라이트를 찍어서 보여줬는데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다른 동호회, 다른 야구단 우리도 해줘 이러면서 요청이 쇄도를 하니까 이분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버린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드론으로 이런 아마추어 스포츠를 하는 분들을 찍는 겁니다. 이분이 찍은 영상 전 봤어요. 네. 지금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는데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의정부 메시, 압구정 호날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 드론으로 위에서 찍으니까 이게 웬만한 프로 선수 활약상보다 훨씬 더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거 할래. 가드로. 가드론 뭐예요? 가산의 페드로. 그리고요,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께 아이디어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 마라톤 동호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야구, 축구도 하는데 마라톤이라고 못할 거 있어요? 마라톤도 드론으로 찍자. 그렇죠. 보통 아마추어들은 하프 코스도 있고, 그죠? 10km짜리, 5km짜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문을 받아서 이분들을 드론을 띄워가지고 헥헥거리는 거, 그치. 바닥에 주저앉는 거, 아니면 완주하는 거, 이런 거를 찍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마라톤은 너무 길어서 그거 다 보고 있으려나요? 그래도 저는 제가 나오는 모습 보고 싶은데? 그거 본인만 보겠지. 본인이랑 가족만. 그것보다는 스키 이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스키 선수들은요.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직접 활용을 하고 있대요. 스키는 먼 고도가 한참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바라다 보면요.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 이 선수가 걸어왔던 달려왔던 길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거를 녹화를 해서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면요. 최단 거리가 바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속도를 올려야 되는 코스가 있고 커브를 트는 코스가 있잖아요. 이때 커브를 틀 때 회전을 마찰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거를 드론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드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활용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드론 낚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낚시요? 네. 낚시에 드론을 이용하는데 아까 얘기처럼 뭐 낚시하는 장면을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낚싯줄 끝에다가 드론을 매다는 거예요. 예. 낚시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 던져도 나가는 데가 한도가 있잖아. 그런데 낚싯대에 연결된 드론으로 이게 쫙
하면 엄청 멀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호주에서는요, 이 드론 낚시를 통해 가지고요, 참치를 해변에서 잡은 사람이 있어. 오. 해변에서 쭉 낚싯줄을 뻗어요. 그러면 참치들이 있는 데까지, 그 깊은 바다까지 이게 낚싯대가 쭉 가고요. 참치가 실제로 물어서 그걸 끄집어냈더니만 참치가 빨려 들어오는 거야. 이게 영상으로 다 잡혀 있더라고. 아유, 그러면 사조 참치, 동원 참치도 걱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실내 낚시터 이런데. 해안에서 드론 낚시로 참치를 잡는다. 진짜 엄청난 기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피자를 드론으로 배달하는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UPS라는 물류업체 있죠? 유명하죠. 얘네가요, 아주 의미 있는 배달을 하고 있어요. 르완다. 여기 내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뭐 사망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도로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대요. 아무래도 전쟁도 나고 이랬으니까, 우리도 6.25 끝나고 나서는 한강다리 다 끊어지고 이랬으니까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 혈액, 백신, 이러한 의학 용품들을 이송을 하고 싶어도 이송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신만 맞으면 살 수 있는 어린이, 꼬마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근데 UPS에서 야, 그러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도로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서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혈을 할 수 있는 그런 혈액, 백신, 그 다음에 수액, 이런 것들을요, 드론으로 날르고 있는데 1.4kg 정도의 무게가 약 120km를 왕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호. 배터리 성능이 나날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힘도 좋아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늘겠죠. 그러면 그만큼 안 죽어도 될 인명 충분히 더 많이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드론이 배기의 천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드론이 사랑이요. 이번에는 택시나 버스 업계가 긴장할 차례입니다. 드론 때문에 왜 택시 업계까지 긴장을 해야 돼요? 최근 독일 드론 업체 이볼로라는 데가 있대요. 얘네가 운송 드론 블록콥터, 이거를 공개를 했어. 헬리콥터랑 얘네 회사를 결합한 용어겠죠? 블록콥터. 근데 이게 두 번째래. 난 첫 번째인 줄 알았는데 이미 중국 애들이 1월에 이항이라는 택시 드론을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블록콥터는요, 프로펠러가 18개, 그리고 무게가 450kg 밖에 나가지 않아요. 오호. 탄소 섬유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고도 1900m에서 시속 100km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버스와 비슷하다, 속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부터 100차례 이상 시험 비행을 해와서 안전성을 검증을 받았대요. 그래서 2년 안에 에어택시라는 이름으로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다만 배터리 문제 때문에 20분밖에 못 난대,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SF 영화에서 봤던 하늘 날아다니는 택시 같은 거, 조만간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LG화학이 잘 만들면 이 20분이 200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배터리를 잘 만들면.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하나 혹시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살짝 발을 담그곤 있더라고요. 산림청 있잖아요. 국내 산림청이 산불 방지, 산불 예방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겠다, 이걸 발표를 했네? 2020년에요.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 프로젝트를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산불 대응을 이렇게도 하려고 의지를 보이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것보다는 쌈박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네요. 그쵸. 마지못해 야, 니네는 뭐하냐? 뭐 하나 해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경찰청도 이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범인을 추적을 하는 거야. 맨날 형사들이 막 구두 신고 뛸 게 아니라 드론을 추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괜찮겠네요. 경찰청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영화가 추적자가 아니라 추적 드론이 되겠네. 그렇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드론의 활약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러다가 인간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할 일이 거의 없어진다. 맞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쿼츠가요,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드론이 가까운 장래에 약 150조 원 규모의 서비스와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 우리는 글쎄요, 뭐 방송은 드론이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드론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분야를 꼽았더라고. 1위가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농업, 수송, 보안 이렇게 나타났어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드론이 이렇게 많이 활용될 줄은 진짜 처음 알았네요. 예. 앞으로 더 기발한 드론 활용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맞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주 재미난 글을 봤어요. 코스트코 아시죠? 예. 박 PD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자주 갑니다. 근데 코스트코가 장사가 엄청 잘 된다는 소문이 있죠? 예. 도대체 왜 잘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려놓으셨는데요. 코스트코가 장사를 잘하는 이유 10가지를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10가지를 보니까 진짜 그럴싸해요. 일단 첫 번째는 땅 파서 장사한대. 보통 땅 파서 장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코스트코의 단기 순이익을 보면요, 놀랍게도 연간 회원권 수익과 거의 일치한대요. 코스트코는 연간 회원권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서 남긴 마진은 모조리 직원의 월급, 임대료, 각종 비용, 마케팅 비용 이런 거에 다 쓰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코스트코가 버는 돈은 회원들이 내는 연간 회원권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엄청 저렴하게 해도 코스트코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한마디로 땅 파서 장사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코스트코 가면은 품종이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상품 종류가 되게 제한돼 있잖아요. 이것도 코스트코가 장사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더라고요. 뭔 얘기냐면요, 코스트코는 제조업체한테 보통 이런 제안을 한대요. 우리가 너희 제품만 매장에 깔아줄 테니 대신 다른 유통업체보다 싸게 납품해라. 코스트코 같은데 납품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거 수락할 만하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다른 업체,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것보다 코스트코에 훨씬 싸게 납품하는 게 오히려 자기들한테 더 이득이 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코스트코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트코는 각종 비용이 엄청 최소화하고 있대요. 뭔 얘기냐면 가보면 매장 인테리어가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무슨 물륜 창고 같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래요. 직원들도 다른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처럼 캐셔는 캐셔 업무, 사무는 사무 업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본대. 그리고 주차 비용 뭐 이런 청구하는 그런 장비도 따로 마련해 놓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는 다 비용을 절감해 버리고 물건은 싸게 팔고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수수료도 엄청 최저화를 하고 있대요. 뭔 얘기냐면요, 코스트코는 삼성카드만 왜 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 삼성카드만 된다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사례랑 거의 비슷하대요. 소품종. 삼성카드만 거래하기 때문에 삼성카드로부터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싸진 것만큼 고객들한테 훨씬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재밌더라고요. 코스트코가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몇 번 거리마다 대형마트가 있는데 미국처럼 코스트코 같은 데 가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소비자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코스트코가 나온 다음에 엄청 장사가 잘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예상치 못했던 소비 성향이 있대. 그 소비 성향이 어디서 나오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영업자 비중, 이것 때문이래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자신들도 물건을 떼와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네.
도매업자 아니면 중간 유통 이쪽을 통해서 물건을 떼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런데 코스트코를 가면 엄청 싼 제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잖아. 이거를 떼다가 살짝 마진을 붙여서 동네에서 팔아도 이게 먹힌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코스트코에 엄청난 충성 고객이라는 얘기인 거죠. 또 재미난 거는요. 국내 PB 상품의 개척자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뭐냐면 코스트코 하면은 자체 상품. 이게 생각이 난대요. 품질 좋고 가격이 싼 이런 자체 상품 브랜드는 다른 데에서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커크랜드. 네. 코스트코에서 인기를 끄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결국은 쫓아했잖아. 예. 여기서 증명된다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발전된 버전 대표 상품 있잖아요. 코스트코 하면 사람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머핀, 연어, 견과류, 와인, 치즈볼, 생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대. 예. 코스트코와 이게 매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마트 하면 이런 게 연결이 되냐는 얘기인 거예요. 롯데마트? 당연히 연결 안 되죠. 예. 홈플러스도 마찬가지. 당연히 코스트코 하면 대표 상품이 생각나는 이런 것 덕분에도 코스트코가 장사를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생각난 거 있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옥시. 혹시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코스트코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코스트코의 창업주가요. 마트 캐셔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현장 감각을 엄청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본사 직원도요. 마트 캐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에서만 충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고 또 캐셔 출신이다 보니 매장 영업직에 대한 대우가 다른 마트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준다는 거죠. 창사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10번째가 제일 재밌어요. 즉석 식품의 차별화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뭔 얘기냐면 저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홈플러스 같은 데 가보면 마지막 마감 시간에 가까워지면 갑자기 가격 30% 할인, 50% 할인 이런 거 붙어있는 즉석 식품류가 많아요. 특히 과일이나 이런 것들. 네. 떡 같은 것도 그렇고 당연히 유통기한이 임박했으니까 싸게라도 오늘 팔아버리겠다 이런 전략이잖아요. 근데 코스트코에는 그게 없대. 시간대별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예 팔지 않겠다. 이런 전략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싸게 파느니 안 판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분석도 가능하죠. 코스트코는 마감 시간까지 물건이 남아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전에 다 팔린다는 얘기인 거죠. 재고 예상을 잘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마트 가서 30% 할인돼가지고 과일 같은 거 사왔었을 때 이거 유통기한 임박했는데 이거 빨리 먹어 치워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앞설 수가 있는데 코스트코에는 그게 없으니까 항상 신선하고 가장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살 수가 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차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장사를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분석은요. 모 유통업체 대기업 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신 분이 쓰신 글이래요. 상당히 그럴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분석 잘하셨는데요? 이분한테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왜 잘 나가는지 이런 분석도 한번 맡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아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